지난 이야기. 1831년 프랑스는 알제리 식민지 개척을 위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인 부대를 창설한다. 창설 초기 외인 부대는 낮은 전투력으로 해체 위기까지 이르며 신뢰받지 못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도입하며 외인 부대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프랑스의 최정예 전략 기동군이 된 외인 부대는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게 되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최고의 국제 전투단으로 알려진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자, 외인 부대가 멕시코 카메룬 전투로 굉장한 명성을 떨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외인 부대의 활약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시대가 오죠. 예, 외인 부대의 변곡점이 184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인 부대의 황금기가 옵니다. 이게 언제냐? 1871년부터 1914년 사이예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게 뭐냐? 유럽의 제국주의의 확장입니다. 네. 제국주의가 확장되니까 병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잘 싸우는 병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외인 부대원들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황금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머들이 계속 생성이 된 거예요. 무슨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영화에 거가 꼭 생긴 나옵니다. 거죠. 망명 귀족, 뭐 숨은 왕족, 펜던트 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게, 그 시대가 제국주의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식민지들이 많이 황폐해지고 핍박받는 국민들이 많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민지 전투, 이런 좀 가슴 아픈 전투 말고 진짜 전투, 뭐 세계대전 같은 전투에서도 외인 부대가 활약을 한 게 있나요? 이제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외인 부대가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원래 경보병이고, 사실 외인 부대는 포병이라든가 공병 이런 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막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던 부대니까 정규전에는 활약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소방수 역할, 기동 타격대 이런 역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똑같은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916년에 벨로이 앙상테르 마을 전투라는 게 있는데, 1차 대전 전투가 왜 참호, 철조망을 달리면 저쪽에서 기관총을 뚫고 가다가 다 죽는 게 1차 대전 전형인데, 외인 부대도 돌격을 시키니까 뭐 별 수 있어요. 가다가 일진이 그냥 기관총에 다 쓰러집니다. 2파, 3파를 보내도 제구실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2파를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2파가 쓰러진 전우들의 시체 사이로 기어서 나간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방어선을 돌파했는데, 거기는 독일군도 되게 잘 싸우는 부대여가지고 마을에서 시가전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소총하고 수류탄하고 시가전을 벌이면서 바로 마을까지 점령을 벌여요. 그랬더니 바로 마을 끝까지 왔는데 독일군 증원부대가 도착합니다. 여긴 정비가 안 됐잖아, 지금. 그렇죠. 참호 기관총 통과했지, 시가전 했지. 그 상태에서 독일군 구원부대를 반대로 이제 마을을 이용해서 시가전으로 버텨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독일군 공세를 격퇴합니다. 무려 750명을 포로로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인 부대도 병사 2,820명 중에서 장교 25명, 항상 장교가 따로 해요. 병사 844명이 사상해서 30%의 손실을 얻습니다. 와, 장교가 죽은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네, 그런데 이게 30%면 보통 전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차 대전의 전통적인 희생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30% 이상 손실을 보는데 재보급도 되지 않고 연속된 3번의 전투를 바로 맞받아 이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지금 독일의 정규군, 그것도 참호진지를 파고 기관총을 쏘는 방어 라인을 뚫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은 정말 끔찍한 게 참호 전투였었는데, 이거를 뚫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뚫고 나서 다시 공격해오는 독일 정규군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포로를 수백 명을 잡았다. 이거 뭐 전투력 최강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외인 부대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착검, 돌격 이거잖아요. 외인 부대가 이게 총검 들고 돌격하는 건 진짜 끔찍한 오랜 전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1차 대전 때 기관총 밭을
기관총으로 방어하는 참호를 총검 들고 돌격한다고 하면 때려 죽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루머가 있어요. 1차 대전 중에 외인 부대가 거의 70%가 사상대를 냈다. 이런 또 보고도 있는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건 과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외인 부대 이미지하고 1차 대전이 만나니까 쟤들이 그냥 다 죽으면서 끝까지 갔나 보다라는데 이건 과장이다. 실제로는 안 그렇다. 오히려 다른 전투에 비해 다른 부대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사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남보다 총검 돌격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맨날 하얀 모자 쓰고 뛰죠.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죽었다. 이 비결이 뭐냐? 이게 여기선 이렇게 말했어요. 간부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간부의 희생도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간부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1차 대전의 간부, 영국군 간부들이 이거잖아요. 1파 돌격 와, 사람 다 전사했습니다. 2파 돌격 와, 다 전사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1차 대전 장교들의 끔찍한 만행이었죠. 그렇죠. 근데 외인 부대도 그 이미지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잘 싸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희생이 컸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외인 부대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포병을 보강하고 정규전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재편해야겠다. 롤레 중령이라는 양반이 오는데 이 양반도 또 파란만장해요. 이 롤레는 타고난 군인인데 성질이 대단해서 상관들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대드는 게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라든가 작전을 자기가 볼 땐 이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대드는 까라면 까지 않는. 내가 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까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외인 부대를 이제 개편합니다. 훨씬 정규군에 가깝게. 그리고 가뜩이나 훈련 센 부대를 더 훈련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반항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반항 좋아하는 병사 좋아하고 그러면 군기가 엉망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이분은 그런 반항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훈련은 더 철저하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FM인 거죠. 네.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전쟁 영웅이 되는 사람 중에는 이런 뭔가 반항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쟤는 완전히 선비잖아. 쟤 전쟁터에 가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특수부대 지휘관들 많아요. 각성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럼 왜 그러냐? 이 두세 특징은 본질을 보고 본질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워야 돼요. 반대로 쓸데없는 게 간여를 안 한 거야. 그래 시키면 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완벽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조용한 거죠.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 반항하냐 얌전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군의 본래적인 목적에 대해서 난 양보할 수 없다. 전투의 승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히 외인 부대나 이런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인 부대의 체질을 식민지 지배에 적합한 외인 부대에서 정규 전투가 가능한 부대로 체질 개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외인 부대의 이제 활약도가 달라지게 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세계대전 터지고 뭐 큰 전쟁이 벌어지니까 외인 부대가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주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하고 싸우는 군대로 바뀝니다. 여지껏 저희는 다른 이에게 나라의 안전을 맡기면 그 나라는 패망한다라는 공식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용병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깨고 당당히 어깨를 피고 있었던 외인 부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왔을까 하는 과정을 배워왔는데 이젠 외인 부대가 부끄러운 식민지 관리하는 부대에서 정규군으로 재탄생하는 체질 개선을 하는 곳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체질 개선을 한 정규 편성된 외인 부대. 그런데 외인 부대의 그 전통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전통들, 뭐 착검 돌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전해온 거예요? 외인 부대가 성공한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인 부대는 처음엔 분명히 식민지 전쟁용 부대였는데 그리고 버리는 부대였는데 이게 최강의 정예군이 되고 그 다음에 정규 유럽 세계 대전에서 싸울 수 있는 부대로 계속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 부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거 같아요. 근데 방금 지적했듯이 처음엔 그럼 백변전이 왜 이렇게 외인 부대 전통이 됐느냐?
이 외인 부대가 처음 생길 때가 딱 나폴레옹 전쟁 때니까 그때만 해도 라인 배틀 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최후에는 백병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병전이 전통이 됐어요. 그리고 식민지로 갔잖아요. 여기서 워낙 또 뭐 아프리카 토착민 뭐 이런 하고 싸우다 보니까 맨날 총알 떨어지면 마지막에 착검 돌격 이러던 전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외인 부대 특성상 워낙 포위되고 고립되고 이런 게 많아요. 외인 부대 전투다 보면 맨날 뭐 삼중으로 포위됐는데 마지막에 총탄이 떨어져서 뭐 총칼로 뭐 밀었다 이런 얘기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대 뭐 착검 돌격이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통이 됐는데 모든 유명한 군대나 전술이 망하는 게 자기들이 과거에 성공해서 그게 전통이 됐는데 시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죽음의 전술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반자의 돌격이 대표적인 네.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술도 남북전쟁 때 가니까 완전히 죽음의 전술이 네. 됐어요. 그러면 외인 부대의 역사 이렇게 되거든요. 얘들이 맨날 뭐 이러다 백병전을 하다가 1차 대전 왔더니 착검 돌격, 2차 대전 때도 착검 돌격 이러다 전멸했다. 이렇게 끝나야 정상인데 그렇죠. 외인 부대는 이게 희한하게 이거를 살려요. 그래서 보통은 원주민에게 유행했던 전술을 탱크한테 쓰다가 이게 가셔야 되는데 폴란드 기병이 탱크에 돌격했던 것처럼요. 네. 근데 묘하게도 외인 부대는 이걸 잘 극복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 때도 의외로 현대전에서 총검 돌격을 해가지고 뭐 적을 밀어내고 그 지난번에 우리 지평리 전투할 때 사실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군 이렇게 진지 앞으로 중공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막 나팔 괭가리 소리가 그때 이 양반이 그 사이렌을 막 울렸거든요. 네. 그게 어디 있었냐면 그 양조장 본부가 원래 양조장인데 그 양조장에 있던 그 불나면 마을에 이렇게 하던 네. 사이렌이었대. 그거를 울렸더니 그냥 나가 그래서 총검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원래 중공군의 모토가 총과 기관총이 떨어져도 앞으로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총검 들고 앞으로 막 오니까 중공군이 그냥 등 돌리더니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쫓아가가지고 한때 그 지평리 전투 재현할 때 이 장면 꼭 했어요. 사이렌 행 울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현대전에 정말 잘 적응한 거죠. 아무 때나 백병전하고 총검 돌격한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총검 돌격으로 승리를 거둬요. 하긴 근데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뭐 평균 키 한 160 정도의 남자들이 이제 뛰어오고 있는데 저쪽 앞에서 거대한 외국 용병들이 갑자기 총을 들고 자기보다 한 1m는 긴 팔 길이와 총 길이를 가지고 뛰어오면 무섭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인 부대는 이렇게 응용력이 됐는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보통 과거의 전술을 고집하다가 적응 못하고 패하는 경우는 고정된 환경에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옛날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외인 부대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도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총검 돌격을 해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도 전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정성의 함정, 획일성의 함정이 안 빠지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외인 부대의 전통이 장교, 부사관 그리고 어떤 부대 간의 단결에 의해서 뭔가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합력해서 뭔가를 끝낸다. 이런 어떤 전통이 있고 워낙 베테랑 장교, 베테랑 병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지화된, 그러니까 뭐랄까 병사들의 어떤 자율적인 전투,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싸워야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총검 돌격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요 순간엔 요게 가장 좋아. 이때는 현대전 무기보다는 그냥 단검 들고 나가는 게 더 좋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의 결과라는 거죠. 관습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국가, 언어, 습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용병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는 외인 부대로 변해가고요.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대전에서 체질 개선을 한 외인 부대가 2차 대전에도 투입이 됩니까? 네, 2차 세계대전은 외인 부대 역사 보면은 그냥 흑역사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2차 대전의 외인 부대. 아니, 이게 프랑스한테 자존심이 세가지고 2차 대전 때 6주 만에 독일군한테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냥 한이 맺혔나 봐. 그래서 그
또 그 한국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프랑스 대대 병사들이 올 때 마음의 한이 이 양반들이 다 2차 대전부터 10년 동안 싸운 사람인데 어디 가나 저것들은 싸움 못하는 군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서 6주 만에 진격하는 독일군한테 항복하고 개선문 앞에서 박수 쳤던 나라. 이러니까 저거 싸움 못하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흑역사인 게 독일군한테 본토가 함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던 외인 부대도 해체가 돼 버려요. 정부의 말에 복종해야죠.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해체돼 버리고. 그럼 그냥 거기서 알아서 집에 가요?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점령 당했으니까 관리가 와서 니네는 해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원래 있던 나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BC 정권이라고 이제 독일에 협력하는 프랑스군에 이제 편입이 되고 그런데 이 중에 13 외인 연대라고 1개 연대에 있던 2개 대대가 망명을 해서 자유 프랑스군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드골이 지휘하던 자유 프랑스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유용하잖아요. 애들 또 어디로 파견되냐면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원래 또 고향이 아프리카잖아. 그 연합군이 니네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나 봐.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들어가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롬멜이 사막의 여우로 명성을 날릴 때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아프리카 전선하면 영국과 독일밖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군을 그것도 몇 배나 많은 영국군을 대파하고 기세등등하게 나서는 독일군 그것도 롬멜이 이끄는 독일군을 프랑스 외인 부대가 맡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비르 하케임에서 만나게 되는데 롬멜이 스스로 자기가 24시간이면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에르 퀘니 준장이라는 지휘관이 3,500명의 외인 부대를 건들고 맡고 있었는데 롬멜이 이제 독일군 주력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승부처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독일 공군을 총동원해가지고 무려 1,300회가 출격해요. 우와. 그리고 포대를 있는 대로 모아서 집중 포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인 부대가 무려 2주를 버텨요. 또 외인 부대네요. 그 끝까지 버티고 포위당한 상태로 견디는. 네. 이때 그 전투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정말 사막은 지평선 보이는 데잖아요. 여기를 또 하얀 모자 쓰고 나 이게 연출 사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얀 모자 쓰고 총검 들고 돌격해요. 지평선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안 했다니까. 외인 부대는 이걸 잘해요. 그래서 롬멜 기록에 봐도 이제 보루 같은 거 하나 함락시키잖아요. 그럼 이때 도망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서 버티면서 시가전 하듯이 정말 백병전으로 치고 나오고 하면서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약간 영화 한 장면 그게 생각나네요. 더 이상 그들도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들어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외인 부대가. 그래서 롬멜도 처음에는 명예롭게 항복을 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싸우는데 여러 번 공세를 펴는데 다 막아내요. 심지어 항복 요구를 했더니 그냥 일제 사격으로 응답하더라. 그리고는 뭐 독일 트럭 이런 것도 급습해서 깨트리고 이런 걸 잘해요, 진짜. 그래서 6월 3일, 4일에 또다시 포병과 공군기를 앞세우고 대규모 공격을 하는데 또 격퇴를 합니다. 근데 프랑스 외인 부대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지만 이 독일 군도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가 중요한 게 독일군이 최강의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군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시 그 독일 공군도 공군기를 총동원하는 바람에 급강화 폭격기가 무려 40대나 배치가 되고 그래서 사령관이 롬멜한테 노발대발했다고 이 아까운 비행기를 왜 저기다 쓰냐고. 그만큼 롬멜도 최정예로 사력을 다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월 10일에 독일군이 주진지를 돌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군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이 외인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 외곽에서 저기 침투 작전을 폈어요. 근데 이것도 롬멜이 대단한 게
보통 애들은 저쪽에서 구출 부대가 오면 전력을 절로 돌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롬멜은 그렇게 안 하고 여기 한번 집중하고 쟤들이 정말 끝까지 왔을 때 부대 보내서 격파하고 그리고 다시 치고 그러니까 정말 병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여기를 함락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버텨요. 그래서 6월 10일에도 사실 주진지가 돌파됐는데 네. 사실 이때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군 구원부대가 오니까 병력을 돌려서 걔들을 하루 만에 격퇴합니다. 덕분에 프랑스군이 딱 하루를 벌어요. 좀 쉬고 다시 재정리하고. 예.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제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롬멜의 기록에 하면 그 영국군 격퇴하느라고 하루 벌어졌더니 그날 이 퀘니 장군이 부상병 500명을 남겨놓고 2,700명을 데리고 포위망을 돌파해버렸다. 우리가 그때 잠깐 방심해가고 얘들을 놓쳤다. 롬멜 기록엔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제 프랑스군 기록에는 아니다. 우리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탄약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더니 영국군이 거기 이제 끝났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빠져나오려 했다. 끝났으니까가 아니고 전체 전선이 무너져서 거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군 포위망을 뚫고 갔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뭐 확실한 건 영국군이 하루 만에 대파됐을 때 프랑스군은 정신 차리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여기는 맞는 거잖아요.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롬멜이 그 비르 하케임 함락시키는데 2주나 걸려요. 롬멜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아프리카 전선에서 이렇게 고생한 적은 처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적장을 칭찬해야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제대로 용기와 판단력을 발휘하면 봐라. 저렇게 우리의 포위망을 들고 탈출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칭찬하더라고요. 롬멜이 적장 칭찬 잘 안 해요. 오, 대단해요. 민재 씨? 네. 적장을 칭찬하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뛰어나다. 왜 네. 뛰어나다고 칭찬할까요? 아, 내가 힘들었어. 깨 부수는데. 아직은 민채 씨가 좀 배워야 됩니다. 확실히. 제가 제 선에서 알아서 적을 잔뜩 띄워주면 네. 그 띄워준 적을 이긴 나는 아, 더 의미 그래서 있구나. 적장을 띄워주는 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자, 어찌됐든 외인 부대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제 진정 용병 부대가 아닌 외인 부대로 거듭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외인 부대의 강인함, 공격성,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뭐 최강,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외인 부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지만 일단은 강한 훈련. 두 번째는 장교들의 리더십. 정말 장교하고 부사관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실제로 전사를 봐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써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험과 전술이에요. 굉장히 낡아 보이는 전술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전투를 벌인 경험을 우수한 장교들이 자기 부대에 녹여서 병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역시 부대는 나의 집이다라는 건데 원래 이게 외인 부대가 경보병 아까 위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동력이 좋아야 되니까 북아프리카에 있을 때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말 한 마리에 노새에다가 짐 싣고 2인 1조로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대는 나의 집이고 그 2인 1조 동료는 나의 형제다. 이런 식으로 돼서 그 2인 1조 팀플레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기자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외인 부대 한번 특집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얘들이 저 마지막 어떤 통과 훈련, 테스트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2명이 들어가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할 때 1명이 들어가서 왜 뭐 사격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외인 부대는 꼭 2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해요. 분대 단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장 기본 단위인 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전우조라는 단어도 있듯이 일단은 이 전투 그리고 소부대 전투의 가장 기본 단위는 사실 1이 아니라 2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커버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는 180도예요. 네. 이 중앙시와 주변시에 걸리는 게 180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등 뒤에 제 전우가 있으면 360도 커버가 되는 거죠. 물론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180도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예, 한 명이 더 있으면 이제 그만큼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외인 부대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모인 거잖아요. 혹시 서로 문화가 안 맞으니까 뭐 차별이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실제 부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차별은 없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없으려면 사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인종에 대한 존중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외인 부대에 입대할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본국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든지 아니면은 뭐 외인 부대가 자국에서 가질 수 있는 직장보다 좀 나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이런 외인 부대가 됐느냐?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평등이라고 해요.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는 있으나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교들, 우수한 장교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장교들이 인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장교단이 됐었죠. 이후에는 어떻게 됐었냐? 일반 외인 부대원들도 2등병에서 시작해서 상사까지 진급할 수 있어요. 상사에서 내가 장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하고 장교 교육을 받으면 중위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병인데 열심히 하면 진급이 더 빨라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진급하는 텀은 비교적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 파병을 하고 공을 세우면 아무래도 진급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를 복무를 해야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고 또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는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진급을 꼭 우리가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이 스테레오타입으로 느끼는 백인이어야지 진급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동양인도 진급할 수 있고 또 타인종들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다고 합니다. 자, 여지껏 그러면 너무 체질 개선을 해오는 여지껏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발전해오는 외인 부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흑역사도 있겠죠? 그럼요. 외인 부대의 흑역사는 한 국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알제리. 알제리. 예. 알제리가 어떻게 보면 외인 부대를 탄생시켜 주기도 했지만 외인 부대를 거의 무덤까지 무덤 입구까지 데려간 국가가 바로 알제리예요. 그 이유가 이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에 맞서서 사실 외인 부대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굉장히 잘 싸워가지고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이 알제리가 계속 골칫거리니까 그냥 독립시키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외인 부대가 만약에 프랑스 정규군이면 그래? 정부에서 결정했으면 따라야지라고 되겠죠. 그런데 알제리 땅은 외인 부대에게는 우리의 피와 땀이에요. 이거는 프랑스 정부랑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안 돼. 알제리는 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군사 반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1년 4월에 대통령에 대항하는 군사 반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알제리에 주둔했던 외인 부대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분노를 했죠.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드골입니다. 강성으로 유명한 드골. 야, 안 되겠다. 외인 부대 다 없애버려. 외인 부대를 폐지라고 했는데 이제 군부와 정치 원로들이 그래도 놔두면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폐지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반란의 핵심이었던 1연대는 해산이 되고 나머지 부대들은 이 프랑스 본토로 불러들여서 잘게 쪼개서 각지로 퍼뜨립니다. 원래는 그래서 외인 부대는 절대로 사령부를 본토에 두지 않는다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바뀌어갖고 지금은 뭐 나눠서 뒀다면서요? 예. 그래서 오비뉴로 옮겨졌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오비뉴에 있는데 사령부 또 이 군대는 꼭 그렇더라고요. 사령부랑 가까우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데 그 법칙이 이 프랑스 외인 부대도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령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분명한 건 고이기 시작한다는 거 역사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외인 부대는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자님은 직접 이 외인 부대를 또 만나보셨다고요?
그렇죠. 이 외인 부대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난 외인 부대 출신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실제 전쟁터에서 만난 외인 부대, 그러니까 외인 부대 현역도 있고 외인 부대에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고 보안 회사에, 그러니까 용병 회사에 들어가서 해상 보안을 하다가 저랑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인원들이 누구냐? 한국계 외인 부대 분들 지금도 한국계 외인 부대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거기서 활동하는 게 더 나아요? 시대별로 달라요. 이게 이 경제 법칙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IMF였을 땐 직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버니까 이 군 출신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이 외인 부대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각 외인 부대 여단에 한국 부대원들이 적어도 뭐 20명 정도 근무하고 또 사람들도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막 등치도 좋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실은 특수부대 아니더라도 외국 나가면 웬만한 군대는 그냥 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또 경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졌고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예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도 연락하는 분도 있고 중간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다시 한국군의 이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로 복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경찰 특공대에 가신 분도 있고 뭐 탈영해가지고 그냥 뭐 다른 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이 부대 내에서 한국인들의 평가가 어떻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국인들의 평가가 어때? 라고 했더니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교육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부대 출신이니 이 낙하를 할 줄 아는 거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인원은 고공까지 다 하고 온 거예요. 가슴에 뭐 독수리 딱 달고 뭐 이미 몇백 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원은 교관보다 이 강화 숫자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관이 이게 프랑스식으로 약간 다를 뿐 노하우는 이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인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람보가 되고 싶어서 가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영화나 미디어를 잘못 보고 가신 분들은 꿈만 꾸고 가신 거죠. 그래서 현재 가서 이상하고 현실이 맞지 않으니 좀 부대 생활 잘 못하고 뭐 좀 소외되고 이런 분들도 그래서 있다고요. 탈영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탈영은 끝까지 잡는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탈영을 종종 하나 봐요. 대한민국에서 탈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활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잡으러 와요? 이 외인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외인 부대에서 만약에 탈영을 하잖아요. 내가 프랑스나 프랑스령에 있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외인 부대에 들어갔다가 계약을 어기고 중간에 탈영을 한다. 그러면 국외까지는 잡으러 안 갑니다. 프랑스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탈영하신 분들 중에 프랑스 못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재밌네요. 네. 근데 외인 부대는 사실은 프랑스를 지키는 건 외인 부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외인 부대가 지금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갑, 기갑, 연대가 있습니다. 옛날엔 경보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갑연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2개 보병연대가 있고요. 2개 공병연대가 있고 1개 공수연대가 있습니다. 네. 공수부대도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게 외인 부대 군이 따로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리 리전이라고 하면 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병력수로 치면은 군단까지는 안 가지만 뭐 10,000명이라고 해봤자 사단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구색을 다 갖추고 그러니까 독립전투단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연대가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입대 담당연대, 아까 말씀드렸던 사령부에 있는 약간 전투력 떨어진다는 죄송합니다. 네, 이분들이 계시고 행정도 중요해. 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뚝 띄어서 어느 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냥 그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는 체제는 다 갖추고 있는. 그렇죠. 행정병은 못 싸워도 잘 싸우는 병사를 골라내는 게 중요하죠. 제가 행정병 출신을 한 얘기가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모든 병과는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예, 쉬운 병과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의 이 정글 쪽에도 일개 연대가 나가 있고요. 이 기아나 쪽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우주 맞아. 우주 그게 기지, 거기 있죠. 예, 프랑스와 유럽 연합에서 운영을 하는 우주 기지가 그 기아나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지키고 방어하고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개연대 거기 있고 이제 마요테에 또 보병 일개연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 외인 연대로 구성이 되고요. 이 총원은 시대마다 살짝씩 다른데 요새는 약 9,00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당연히 특수병과나 뭐 이 특임 부대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일반 병들도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막 자긍심 갖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11사, 8사, 뭐 1사,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그 외인 부대 내에서도 쟤네는 외인 부대라고 할 수 없어.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있어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뭐 메이커 사단, 뭐 메이커 부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외인 부대 내에서도 야 전통이면 우리지 이런 부대가 있습니다. 제3 외인 보병연대가 이 전통의 부대죠. 왜요?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부대예요. 그리고 프랑스 정규군을 통쳐도 이 두 번째로 이 훈장을 많이 받은 연대입니다. 이 1948년에 외인 부대 내에서 최초로 이 공수 부대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수 부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공수 부대가 생겨났고, 1915년 11월에 1차 세계 대전 중에 서부 전선에서 싸운 외인 부대원들이 이 제3 외인 보병 연대에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3 외인 보병 연대라고 안 불렀고 외인 부대 연대 전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이 연대 전투단이 모로코로 이동을 해요. 그 뒤로 3연대로 재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3 외인 보병 연대랑 이름이 비슷하게 돼 가고 있죠. 1922년 6월에 연대가 이제 현재 명칭인 제3 외인 보병 연대로 정식적으로 명칭을 수여를 받게 되죠. 근데 뭘 했는데 훈장을 많이 받았어요? 제3 외인 보병 연대를. 일단 이들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인도, 차이나, 마다가스카르 다 갔고요. 아, 전장에 많이 투입됐군요, 일단. 예, 그리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다 참전을 했고요. 아까 차검 돌고 했던 그 부대 중에 하나군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참여했던 굵직굵직한 뭐 전쟁에는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기아나에 위치한 프랑스 우주연합 이 우주시설 보호하는 것도 이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 외인 부대 훈련 중에 제일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정글 훈련입니다. 정글 훈련장도 이들이 관리 유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 외인 부대에서 이런 사람 꼭 오세요? 이런 사람은 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뭐 일단은 프랑스 외인 부대는 프랑스 정규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인 출신들을 더 선호하겠죠. 게다가 군기를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뭐 세상 일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프랑스 외인 부대원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제3세계 국가분들이 많대요. 아무래도 이 돈이 목적인 분들이 많고. 돈을 많이 줘요? 그게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야 사실 저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다른 대한민국에서 다른 일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3세계 국가로 가면 한 달 열심히 일해도 150 그 미화로 150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외인 부대를 가면 10배 이상을 버는 거죠. 그럼요. 저희 맨 그 영상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맨날 가슴 아픈 거 나오잖아요. 루안다의 누구는 하루 8시간을 일을 해 1,200원을 법니다. 막 이런 거 뭐. 그 사실 그런 아이들 사실은 구르카도 그런 쪽인 거잖아요. 정말 생계가 힘든 사람들이 외인 부대가 되면
정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진짜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외인 부대에 지원하는 이 유형들이 크게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로망. 그러니까 난 외인 부대에 가면 람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개 중에 또 이 취향이 맞는 분들은 좀 오래 가는데 대부분 중간에 탈영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프랑스를 현실과 못 이상의 가시는 차이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3세계 국가 돈 벌려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오래 버틴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본국보다는 여기가 훨씬 대우도 낮고 3년만 버티면. 그렇죠. 게다가 시민권을 따면 자신들의 가족들도 프랑스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 복무를 하면 연금도 나오니까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군은 너무 좋아. 나는 군대에 정말 가고 싶고 특히 군대를 가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분들이 좀 청소년기에 사고를 쳐서 뭐 네이비실이나 뭐 델타나 이런 데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이 외인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비교적 잘 버틴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 곳곳에서 그럼 그렇게 외인 부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이 외인 부대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외인 부대라는 것 자체가 매력인 경우도 있죠. 제대하고 어떤 뭐 그런 뭐 보안 쪽이나 경호업 이런 거 할 때 이 외인 부대 타이틀이 엄청 이게 효과가 좋대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유명한 특수부대보다도 이게 더 브랜드 효과가 확실하다. 어쨌든 프랑스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또 외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다양한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용병하고 달라서 이건 프랑스 정규군이라는 거. 이건 사실 전쟁에 나갈 때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런 게 이제 1차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장점은 연금인데요. 그 연금이 20년 정도를 복무를 하면 대충 1,200에서 1,300 유로, 하나로 따지면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 정도가 나온대요. 이 월마다 나오고 프랑스 시민이 되면은 프랑스 시민한테 주어지는 사회 보장 제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 부대 사실은 이 연금으로 치면 이 프랑스 물가로 따지잖아요. 150, 160만 원으로는 일주일 생활비인데. 그렇죠. 예, 이 자녀가 있으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프랑스 외인 부대 분들도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은 나와서 연금도 받고 다른 직업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전 세계에서 이름만 딱 대면 알아주는 그런 부대의 일원이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이 되는 거죠. 근데 자국에 외국인들이 군인으로 있다라는 느낌이 프랑스인들한테는 어때요? 그게 시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여러분들의 이 외인 부대 분들 그리고 프랑스 분들의 의견을 제가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강 어떤 느낌이냐,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저거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들한테 돈을 왜 주고 있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올라가고 자국 내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 위험한 거는 저 사람들 시켜. 그러면서 또 프랑스의 이권도 보장해주고 전쟁터 나가서 프랑스 대신 싸워주니까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2006년 이전에는 외인 부대 그러면은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 60%,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였는데 요새 좀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뭐 굵직굵직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부정적인 게 60%, 긍정적인 게 40%. 그때 사회 현상과 경제 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보는 시선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오늘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외인 부대가 외인 부대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외인 부대 얘기는 오늘 다 못한 얘기가 많지만 사실 좀 슬픈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 출신 병사들 같은 경우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 고국하고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원히 고향에 못 갔대요. 외인 부대 복무 경력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또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은 굉장히 비난할 수가 또 있겠지만은 또 그분들도 하여간 나름의 고통과 생각 속에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군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리고 군인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외인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인부대가 사실은 지금처럼 이 정예화되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창급 부대가 되기가 정말 힘든 요소를 갖출 만한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처럼 지금과 같이 체계를 이루고 그 부대가 잘 유지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평등인 것 같아요. 능력만 되고 부대에서 정해준 이 행동을 제대로 하면은 당신은 진급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장교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그런 평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질서가 있다는 게 지금 현대 외인 부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프랑스 외인 부대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국궁 장병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사실은 뭐 물론 외인 부대, 특수 부대, 뭐 특임대 이런 거 이름 멋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장병 여러분들 각 고유의 그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기계화 사단, 수도방위 사령부 1사단, 11사단, 8사단 그 많은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